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네, 김현광입니다. 템포가 좀 늦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템포가 매일 늦으세요? 그래. 자, 뭐 템포가 늦는다는 말씀드리면서 요즘 보니까 템포가 너무 빠른 대한민국의 조직도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있습니다. 흔히 뭐 영린을 건드린다 그러죠. 뭐 그런 부분에서 누구 얘기만 하면 펄쩍 뛰면서 기절하는 남자들이 있고 또 미리 보험 드는 남자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 아들입니다. 외아들이죠. 문준용 이야기만 나오면은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그야말로 기절 초풍하는 남자들 5명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부회장. 예, 예. 이재용 씨일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왜 그 기절 초풍합니까? 문준용과 이게 또 어떻게 엮여지느냐. 예. 이게 참 복잡한 얘기인데 네. 짧게 복잡한 걸 쉽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세요. 그 문준용 씨의 불법 취업이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던 불법 취업 의혹입니다. 정확히. 불법 취업 의혹 예, 예. 의혹이 이제 제기됐던 그 기관이 네. 정부 산하기관이지만 네. 고용정보원입니다. 고용정보원이죠. 그 고용정보원에 입사될 때 뭐 공고가 제대로 됐느냐, 자격이 되느냐, 뭐 이런 그렇죠. 문제들이 이제 시비의 오래전에 대상이 됐었고, 네. 그 고용정보원장 네. 권재철 씨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저 선후배 간에 네. 뭐 어사무사 형님 동생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는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그 권 전 원장이 권재철 전 원장이 지금 삼성물산의 네. 사회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 탁월하신 분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야 뭐 이제 삼성물산에서 뭐 해명할 일이고 삼성물산이 필요해서 사회이사로 썼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수 없지만 언제 갔답니까? 올 지난 3월이니까 네. 이재용 씨가 올해요? 지난해 3월. 2017년 3월. 3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네요. 있을 때죠. 네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권 원장을 사회이사로 이제 선임한 기사가 났고 네. 그러면서 이게 아무 언론도 주목을 안 했지만은 네. 이게 삼성그룹이 그 이 정권의 보험을 들기 위해서 한 것인지 네. 그 문재인 측에서 네. 그 이 문준용 취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네. 이 권 전 원장에게 보험을 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탄핵 국면에서 최순실의 있지도 않은 뭐 아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청와대 취직시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 된다면은 이 더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공격했다면은 지구를 한번 두 번쯤 들었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자, 아니 문준용 취업 의혹의 불법 취업 의혹의 당사자인 왜 권 전 원장을 삼성물산 사회이사로 갖다 놨느냐? 삼성이 원해서 갖다 놓은 것이냐? 여기서 밀어넣어서 간 것이냐? 뭐 어쩌 뭐 문제 제기도 해야 될 텐데 이 무슨 당입니까? 자유한국당은 뭐 아무 말도 없어요. 자, 앞으로 아무 말 하겠죠. 네. 자, 그러면 문준용 이름만 나오면은 쫄아드는 남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아무래도 버럭 이해찬을 들어야 되겠죠.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금 당대표 이해찬 총리 시절에 하도 버럭버럭하고 당시 홍준표 의원이랑 맞짱 뜨고 싸워서 별명이 버럭 이해찬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왜 쪼그라드는 남자 2위에 올랐습니까? 그거는 제가 1번은 설명드렸으니까 2번은 우리 쪽 네, 2번. 대표님께서 한번 이거 제가 이제 물어보면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됩니까? 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못 됩니다. 그 이재명 전 성남시장 지금은 경제지사가 경제지사죠. 예. 성남시장 시절에 형님을 강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건으로 성남지청 검찰 성남지청이 출두하면서 저희가 그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회칼에 칼날을 잡은 이재명 지사라고 저희가 그 당시 방송했습니다만 그 회칼을 잡은 게 뭐였느냐면 들어가면서 뜬금없이 아무 자기 얘기도 형님 없이. 그 강제 입원한 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뜬금없이 해경군 김씨 자기 부인 아니라고 그렇게 우겼던 사람이 네. 해경군 김씨가 문준용 씨 불법 취업 의혹을 제기한 것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이건 명예훼손으로 해경군 김씨를 수사한다면 문준용의 불법 취업 사실부터 확인해야 된다. 검찰이 수사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즉 문준용이 불법 취업한 건지 아닌지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밝혀야만이 나는 아무 해경군 김씨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상관없지만은 해경군 김씨를 갖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지 말지가 결정된다고 칼날을 딱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버럭 이해찬 대표가 네. 흐물흐물 이해찬이 돼버렸죠. 뭐 징계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지금 정권이 제일 뭐죠 목숨을 걸고 결사옹해야 될 대통령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 당원권 정지도 안 시키고 뭐 백의종군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뭐 흐물흐물 하고 가버렸죠. 그래서 버럭 이해찬이 흐물 이해찬이 되었던 두 번째 케이스고 자 세 번째는 누굽니까? 아무래도 저 홍영표 지금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꼽아야 되겠죠. 그건 한번 좀 황 대표님 잘 아시니까 구수하게 한번 좀 설명해 아니 주시죠. 뭐 구수하지는 않고 뭐 간단해요. 보면은 뭐 이번에만 문제가 터지고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딸이 뭐 보면 불법 취업했다는 식으로 이번 물타기 확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사찰 문제를 그렇죠.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제1야당 원내대표 직전까지 했던 김성태를 공격했죠. 조국 그 특별감찰반 얘기 나오니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문제를 확 물고 들어가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딱 보면서 이재명 지사한테 배운 거예요. 바로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문준용 불법 취업 의혹을 같이 하겠다면 하겠다면 내 딸에 대한 국정조사 받겠다. 국정조사도 받겠다. 그러면서 쓱 자락을 깐 것이 그 당시 문준용 씨가 이른바 불법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점이 2007년입니다. 2007년에 본인은 노총에 있었고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치열하게 붙었을 때 문준용 씨 문제도 하나의 또 쟁점이 됐었어요. 그때 주 공격수 당시 새누리당 주 공격수는 바로 김성태 의원이고 당시 민주당 쪽 주 수비수는 바로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확 지르니까 홍영표 의원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어서 국정조사 이야기도 공중에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얼떨리우스로 등장한 게 이제 그 더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죠. 우리는 문준용 비리 저 취업 비리는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니까 이번에 받아가지고 김성태 딸까지 하고 받아서 완전히 까버리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 보니까 그 다음 날 김현 부대변인이 얘기했죠. 그거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손혜원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기동창입니다. 아. 그래 특별한 관계예요. 근데도 앞뒤도 모르고 그냥 또 한번 앞뒤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고 당연히 그건 받아서 우리가 이번 기회 확 털고 가자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 김현 부대변인이 그거는 손혜원 의원 개인의 사견일 뿐이다. 즉 이번에 문준용 이름만 나오면은 흐물흐물해지는 남자 세 번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꼽았습니다. 자, 네 번째가 누굽니까? 지금 이건 뭐 지금까지 거론된 사람들은 뭐 개인적인 판단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 검찰 전 조직이 네. 아주 그냥 호흡이 착착 맞아가면서 네. 문준용 취업비리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무혐의 불기소로 지금 착착착착 다 털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네 번째가 누굽니까? 그래서 그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검찰 조직이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획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실제 보면은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장악은 하고 있습니까? 그 아니라는 것이 이미 파당한 서초동에서 파당한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 따로 놀고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완전히 그야말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문무일의 지휘하에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논다 그러는데 네. 그렇더라도 그게 뭐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마침 이게 보이네? 에어컨이 보이네.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보니까 이 리드가 아주 기가 막혀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 반장님, 저희는 문준용 특혜 취업 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전자에 기소한 것이 아닙니다. 즉 뭐냐니까 사실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죠. 이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전제하는데 이 얘기가 참고로 이 누구 얘기냐니까 이것이 지금 김성호 이제 옛날 국민의당이죠. 현재 바른미래당의 전신 중에 하나인
그 국민의당의 김성호 전 의원이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 근데 한겨레 기자 출신. 그 이제 김성호 의원이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문제 갖고 보면 이제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김성호 전 의원이 자기 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아, 검사가 재판장이 뭐라고 물어봤냐 하니까 재판장은 문준용 특혜 취업설 진위 여부는 수사를 했습니까? 검사님, 검찰관. 문준용 특혜 취업설의 진위 여부는 수사했습니까? 그때 담당 검사가 이야기하는 거지. 재판장님, 저희는 문준용 특혜 취업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기소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찬호 논설위는 뭐라고 해? 또 이 심층 취재를 했냐니까 검찰 측 관계자나 이쪽 얘기했죠. 혹여 정권이 바뀌어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들렸다. 보험 드는 사람이 많구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보험업이 성업할 수 없네.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쨌든 서슬이 펄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아니,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든다는 거예요. 검찰이 네. 이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된 뭐 이재명까지 물고 늘어졌던 그 문준용 취업 비리에 대해서 네. 의혹을 제기했던 지난 대선에 의혹을 제기했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예.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렇죠. 불기소 그런데 처분했어요. 하태경 의원이 또 이 간단맨이 아니거든. 간단한 사람 아니죠. 그 사건 수사 내용 공개를 청구를 한 겁니다. 검찰에. 내 사건이니까. 내 사건이니까. 그래서 하태경 내 사건이니까. 그래서 정보 공개 거부 이제 검찰에도 못 내놓겠다. 못 내놓겠다. 이 문준용 수사에 관한 수사 내용 공개 못 하겠다니까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금 법원에 내놨어요. 하태경 의원이 간단한 하태경 사람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냈는데 1심에서 지금 공개하라고 나온 겁니다. 재판장은 공개하라. 공개하라. 근데 검찰에서는 공개 못 하겠다라고 이제 항고를 다시 한 거죠. 검찰이 항소를 했죠. 항소한 건데 이게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지금 검찰이 이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소송으로 가든 그 하태경 소송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또 무슨 국정조사를 뭐 손혜원 의원 말대로 네. 받아가지고 시원하게 털고 특검을 가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간에 이 사건이 검찰이 진행돼 해온 네. 이 사건의 전모는 밝혀지는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뭐 조금 좀 옆으로 세우는 얘기입니다만은 진실을 영원히 속일 수 없습니다. 일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손혜원 의원의 얘기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이것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혜원 의원 얘기대로 맞을지 모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손혜원 의원의 그 개인 생각이라기보다는 혹시 김정숙 여사의 생각도 좀 가미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냥 제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문준용 이야기만 나오면 쪼그라들고 기절초풍하는 남자 다섯 번째 누굽니까? 그건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겠죠. 그 양반이 당사자니까. 지금 이 아들의 파일과 비리 의혹 제기했던 거에 맞서 싸우고 네거티브 대응했던 사람들이 네. 조국 예.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지금 이렇게 분란이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족들의 비리 이런 거 파일 관리하는 의혹. 조국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끝까지 신뢰한다고 하는 거는 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잠재돼 있으니까 네. 그렇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는 분석을 상세히 한번 상세 해드렸죠. 한번 해드린 바 민정수석이 왜 두려운 것인가?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왜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두려워할까 하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심층 취재해드린 적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지금 검찰에서는 우리가 수사는 다 해놨다는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 장면들에서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파견 검사들도 다 검사들 저 법조인들이 다 이제 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의 수사 진도, 수사의 깊이 이런 거 다 지금 짐작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김영광 실장 예전에 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좀 기가 막힌 조직인 게 그야말로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 기세 등등할 때 한 1년 내지 1년 반은 조용히 지납니다. 딱 반 분기를 딱 지나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검사들이 밑에 수사관들한테 계장님 이제 캐비넷 정리하세요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비넷 속에다 켜켜이 다 그 정보들을 쌓아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레임덕 현상이 보일 때쯤 되면은 계장님
수사관입니다. 이제 케빈은 열대가 되었사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방금 예. 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네. 아니 들어가서 압수수색했답니까? 지난번 같이 연풍문에서 받았답니까? 지금 정확한 건 아직 아마 연풍문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 저 김태우 수사관이 네. 생산해낸 네. 그 이 자료들이 네. 보고서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네. 이제 데스킹을 봐서 네. 가공되고 예. 보관되고 네. 어디까지 보고가 되고 네. 그 지휘 명령 체계는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들여다 보면은 또 이 검찰이 현 정권의 구린 여러 가지 사연들을 캐비넷에 또 모아서 집어넣겠죠. 모아놓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무궁하되 권력은 그야말로 유한한 겁니다. 감사합니다.